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혜성입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7학년 1반의 빌리브라는 곡으로 오늘 강의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8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 오늘 아침 맥을 불이 나게 켰습니다. 제가 이제 철도 차량 관련해서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철도 차량 처음에 배웠던 것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철도 차량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복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7강에서 배웠던 내용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 동력차에 대해서 배웠죠. 동력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동기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뭐가 있었어요?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전동차 등이 있었다라고 그랬고, 비동력차는 반대로 원동기를 가지지 않는 차라 그래서 객차, 화차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차, 비동력차 했고요. 그리고 동력 집중식 차랑 동력 분산식 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에 대한 특징을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동력 집중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동력 집중식 차는 열차의 구동력을 견인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서 디젤 기관차, 새마을형 동차, 전기 기관차를 얘기하죠. 또 피견인 차량인 객차나 화차의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동력 분산식 차가 있었죠. 주로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에 많이 쓰이는 동력 분산식 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동차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특징은 제가 본론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특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디젤차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디젤 엔진은 일정 회전수 이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젤차와 관련해서 동력 전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동력 전달 방식. 그죠? 뭐가 있었어요? 그쵸? 기어식, 액체식, 전기식이 있었죠? 여기서 기어식은 뭐라 그랬어요? 기동 및 변속 시 쇼크가 크고 총괄 제어가 곤란하여 중년 운용이나 편성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는 게 기어식의 특징이었고요. 액체식은 전기식에 비하여 차량 중량이 가볍고 제작비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식은 뭐라 그랬죠? 견인 전동기, 트랙션 모터에 공급하여 동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서 디젤 전기 기관차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량의 중량이 무겁고 제작비도 고가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펜타그래프. 자, 집정 장치가 펜타그래프가 있고 뭐가 있었다 그랬죠? 트롤리폴이 있었고 뷰겔이 있었는데 여기서 펜타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압으로 하강 및 스프링의 힘으로 상승하고 5 내지 6kg 폴스 5 내지 6kg 폴스 전후의 5 내지 6kg 폴스 앞상의 앞상력으로 전차선에 접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펜타그래프라고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레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피레기 보시면 서지 전압에 의한 기기 손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고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낙뢰 등 의미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낙뢰 등 외부 서지 차내 유입 시 즉시 방전하여 전동차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레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정확한 내용들 이제 전기동차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직류 전기차의 제어 방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항 제어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전동기 제어 방법 대표적이기도 하고 전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포 제어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초포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속으로 개폐하는 스위치며 온하는 시간, 오프하는 시간의 길이 조절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제어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초포 장치 고속 개폐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이리스트라는 반도체 소자가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 같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터 제어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VVVF는 전파 잡음이 발생하다는 특징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공기제동,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로서 공기제동과 관련해서 제동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3등 밸브, 공기통, 공기압축기 등이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제동장치의 종류 중에서 제륜자, 제동장치가 있었죠. 브레이크 슈를 이용한 제동장치인데 차륜 단면과 주철제 브레이크 슈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한 제동하는 구조이긴 한데, 다르게 말하면 제륜자로 직접 차륜 단면을 눌러서 제동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제동장치라고 배웠는데, 제륜자로 차륜과 달리 별개의 회전체를 눌러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디스크 제동장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와전류 제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전자석과 궤도의 상대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제동력을 이용한 것이 와전류 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열차의 동력학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륜 단면과 윤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테이퍼 형상 차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사행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우리가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량 진동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량 진동의 종류. 자, 차량 진동의 종류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롤링이 있고요. X축을.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칭이 있고요.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요잉이 있어요. 이 요잉이 뭐냐면 사행동을 뜻해요. 뭔 소린지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냐. 자, 일단 제가 그림판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림판으로. 잘 보시면 이 뭔 소리냐면요. 잠깐만요. 뭔 소리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이런 차체가 있어요. 차체가 이렇게 있어요. 차체가 이렇게 있는데, 차체가 요래 있어요. 차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차체가 이렇게 있고, 제가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사선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제 이건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X축이라고 칠게요. 함수에서 함수 그래프 아시죠? X축이라고 치고요.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은 Y축이라고 할게요. 요 부분은 우리는 Y축이라고 하고요.
또 3차원의 중심선에서 3차원 선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우린 Z축이라 그럴게요. Z축.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 있어요. 이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롤링이고 피칭이고 요잉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이게요. 그러니까 차량 진동의 종류로서 우리가 움직임이 만일에 좌우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진동을 한다. 그럼 이 X축의 중심으로 회전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롤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때 이거를 롤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손을 차체라고 치면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게 롤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Y축으로 흔드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피칭이라 그러죠. 그거를 피칭이라 그러는데 이 Y축은 뭐냐면요. 어떻게 흔드는 거냐면요. 그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대차가 웨이브 하는 거예요. 상하로 웨이브 하는 거예요. 상하로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피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피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렇게 진동하는 거 어떻게 진동하느냐? 일단 롤링은 우리가 좌우로 진동하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피청은 상하로 진동하는 건 알고 있죠. 대차가. 근데 요거는 자, 이 요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요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볼게요. 일단 요잉은 Z축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차체가 있어요. 차체가 있는데 이 차체를 우리가 볼펜이라고 칠게요. 그럼 볼펜이 롤링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 어떻게 되냐면요. 볼펜이 좌우 그냥 앞하고 뒤 똑같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 흔들리는 거예요. 피칭은 상하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잉은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그 대차 앞부분하고 대차 뒷부분이 요동을 치는데 롤링이랑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진동을 할 때쯤에 대차 앞부분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뒤에 있는 대차 뒷부분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대차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이게 뒷부분에 있는 뒷구녕은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잉이라 그러는 거예요. 캠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롤링 같은 경우 롤링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롤링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롤링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차체 자체가 요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 이것도 전부 다 요리 흔들리는 거예요. 피칭이라는 거는 이제 피칭이라는 걸 우리가 보라색으로 지정하면요. 피칭을 보라색으로 지정하면은 요리 움직이는 거예요. 요리 진동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잉은 제가 요잉은 제가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요잉은 어떻게 진동이 되냐면 요렇게 진동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스네이크 같이 생겼죠. 스네이크 같이. 그래서 사행동이라는 거예요. 요 놈을 그래서 사행동이라는 거예요. 사행동. 사행동을 우리가 스네이크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사행동의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헌팅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 사행동을 영어로 헌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전이론 설명하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론은 아마도 9월달, 10월달부터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잉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X축으로 움직이는 거. 요놈의 X축으로 움직이는 게 뭐라고? X축으로 이제 초록색 방향 움직이는 게 뭐라고? 롤링이고요. Y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지금 보라색으로 흔들리는 거죠. 요게 피칭이고요. 그리고 Z축으로 이제 진동하는 요 주황색 거 있죠. 요거를 바로 요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사행동이라 그러고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행동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사행동이 이렇게 한다 라는 내용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운전이론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피칭하고 요 X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요 보세요. X축 중심으로 하는 롤링하고 요 롤링하고 그리고 Y축 중심으로 한 피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진동이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대차가 있잖아요. 그럼 1차 스프링 있고 2차 스프링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대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스프링 1차 스프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랙션 모터 위를 트랙션 모터 아래 요 소치차 대치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상대 운동하는 그런 진동을 우리가 피칭하고 롤링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륜 자체에서 이제 위에서는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차륜 자체에서 특히 상대 운동을 하는 경우는 사행동에 가깝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전이론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철도공학 시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탈선 이론과 관련해서 있는데 탈선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탈선 이론이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티어 오르기 탈선입니다. 티어 오르기 탈선. 이 티어 오르기 탈선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일어나는 건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주로 속도가 빠를 때 빠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티어 오르기 탈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운전을 진짜 많이 진짜 빨리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선계수. 이 탈선계수도 그려야 됩니다. 귀찮고. 자, 탈선계수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탈선계수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충 지우고. 자, 보시면 탈선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려서 설명하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차륜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차륜을 제가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차륜이 요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릴게요. 차륜이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그러면 이때 요때 있는 레일 있죠. 레일 요놈 너무 단적으로 그려서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차륜이 이쪽 있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횡압과 윤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윤중하고 뭐 횡압하고 잘 찾아볼게요. 그거 있을 거예요. 철도선로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철도선로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윤중 횡압을 대충 넘어갔잖아요. 윤중은 수직력을 의미해요. 윤중은 수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직이면 뭐예요? 그죠? 직각 상태를 수직이라고 그랬죠. 요 바닥 상태에서 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수직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 상태에서 수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Y축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다? 윤중이라 그럴 수 있어요. 윤중은 우리가 P라고 할게요. 그리고 행압은 뭘까요? 차륜으로부터의 수평 방향으로 레일의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을 얘기해가지고 좌우 방향의 힘이 되겠죠? 그건 뭐예요? 이쪽으로 나오는 힘이 되겠죠. 요 놈이 바로 행압, Q라고 할게요. Q라고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른 설명은 그만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자고요. 이럴 때 탈선 개수는 어느 정도일까? 바로 공식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P분의 Q입니다. 윤중분의 행압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20% 여유치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치를 부과를 해줘야 될까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여유치를 부과해줘야 될까? 탈선이 안 일어나려면 탈선 개수 중에 이게 탈선 개수예요. 분명히 이게 탈선 개수인데 탈선이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될까? 바로 탈선 개수가 0.8 이하여야 돼요. 이것이 0.8 이하여야만이 바로 이제 탈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0.8이 초과되면 이제 탈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탈선 개수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차의 견인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열차의 견인력은 이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견인력이 뭐예요? 열차의 견인력. 일단 견인력이 뭐예요? 견인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 차량은 견인 모터나 엔진 크랭크 축의 회전력으로 차륜을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데 이 추진력은 차륜과 레일의 접촉 부분의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이를 견인력이라 그런다. 이거를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죠. 차륜과 레일의 접촉 부분의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힘을 우리는 견인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자중 40톤이 있어요. 자중 40톤의 구동축 4축의 차량의 경우 마찰 개수 U가 어떻게 생겼지? U를 어떻게 했었더라? 이걸로 했었나? 뮤미터는 있는데 뮤가 없어. 한번 찾아볼게요. 뮤랑 같이 있는 건 있네. 근데 뮤 한번 찾아볼게요. 뮤를 찾아라. 뮤 여기 있나? 없고 뮤가 여기 있나? 없을 기고 당연히 여기는 없고 여기 뮤 있을 텐데 분명히 예 여기 있다. 마찰 개수 뮤가 0.1이에요. 자중 40톤의 고동축 4축의 차량인 경우 마찰 개수 뮤가 0.1이라면 이 차량이 얻을 수 있는 견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찰 개수에다가 뭐를 곱합니까? 10톤을 곱합니다. 축당 하중이 10톤이에요. 왜냐? 왜 축당 하중이 10톤이냐? 구동축 4축인데 자중 40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에서 4를 나눠버리면 10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구동축 몇 축이에요? 4축이죠. 그래서 4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된다? 4톤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죠? 이러한 계산하는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열차 저항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열차 저항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방대합니다. 방대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 이제 철도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열차 저항. 일단 열차 저항은 뭘 열차 저항이라 할까? 바로 열차가 진행할 때 주행을 방해하는 힘의 합을 우리는 열차 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차 저항의 단위는 kg/m이고 kg/m는 레일의 단위예요. 예, 제가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열차 저항의 단위는 kg/ton이고요. 그리고 레일의 단위는 kg/m예요.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레일은 길이가 중요하죠. 저항은 이제 톤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열차 저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열차 저항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열차 저항 같은 경우에는 선로 상태에 의한 열차 저항과 차량 상태에 의한 열차 저항으로 구분을 하는데, 열차 저항 중 출발 저항, 주행 저항, 곡선 저항, 터널 저항은 모두 손실로 적용되지만 구배 저항과 가속도 저항은 모두 손실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열차 저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철도공학에서 이제 언급해야 될 저항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설명은 해드릴게요. 먼저 출발 저항입니다. 출발 저항은 뭐냐면 평탄한 직선선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차 저항을 의미해요. 평탄한 직선선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으려 하는 열차 저항. 쉽게 말하면 그거 있죠. 차가 출발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출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뛸 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 출발 저항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 뛰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이든지 모음 법칙이든지 그거에 의해서 계속 달려지죠. 그 출발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도 시동 걸고 가려 그러면 출발 저항 때문에 출발하기 정말 힘들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근데 가다 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페달을 뗄 때도 계속 떼도 이제 공조거리 나중에 설명할 텐데, 공조거리 때문에 또 차가 계속 밀려나죠. 관성의 법칙에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정리가 안 된다.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바로 출발하나요? 아니죠. 서서히 빨라지죠. 바로 출발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발 저항에 대한 또 설명을 한 번 더 해보자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운전이론 시간에도 배울 거지만 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유막이 다시 형성되는 속도 3km/h 정도에서 최소치가 되고 3km/h 이후부터는 주행 저항으로 계산합니다. 출발 저항은 기온이 높을수록 크고 정차 시간이 길수록 큽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리고 화차가 객차보다 출발 저항이 적은 것은 화차는 연결계의 유관이 커서 그 탄력으로 인해 출발할 때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출발 저항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행 저항입니다. 주행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행 저항 같은 경우는 열차가 주행할 때 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저항을 우리는 주행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인 전동계에 입력된 출력 간의 손실, 지차의 전달 손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저항은 공기에 의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 해가지고 속도의 자성의 비례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의 저항, 공기 저항. 공기 저항 해가지고 속도의 자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뭐냐면 전부 저항, 후부 저항, 차량 간의 와류 저항은 속도의 자성에 비례하고 측면 상하면 저항은 속도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예요. 전부 저항, 후부 저항이 뭔지 모르죠. 전부 저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후부가 뭐냐면 전부는 맨 앞에 거고 후부는 맨 뒤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방해받는 저항하고 뒤에서 방해받는 저항이 있다 이 소리를 이해를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주행저항 같은 경우는 또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공식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운전이론 시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저항 들어가 볼게요. 곡선저항. 이 곡선저항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냐면 지구의 중력에 반대되는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배저항, 기울기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RC는 몇 분이면 R분의 R이 여기서 RC는 곡선저항이에요. 여기서 RC는 곡선저항인데 여기서 R은 뭐예요? 분모에서 R은 뭐냐면 곡선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선 반경. 곡선 반경이에요. 곡선 반경. 그래서 RC는 R분의 7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곡선 반경 요렇다라는 거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열차의 제동거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열차의 제동거리에 대해서 잘 볼 텐데요. 이 열차의 제동거리 관련해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차의 제동거리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열차의 제동거리, 이 제동거리는, 이 실제동거리는, 이 열차의 제동거리, 총 제동거리는 뭐와 뭐가 합해진 거리냐면, 공주거리랑 이제 실제동거리를 합한 거리거든요. 이 공주거리랑 실제동거리가 뭐냐면요. 그걸 얘기해요. 지금,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 의미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 의미냐면요. 이게 이기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속도가 Y축이고요. 이제 거리가 X축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속도가 Y축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잘 보시면 요 왼쪽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속도가 요쪽 지점이에요. 거진 요쪽 지점이에요. 그러면 쭉 가죠. 그러다가 쑥 내려가요. 극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차라리 이럴 때 요 부분 있죠. 지금 속도가 일정한 부분. 요 일정한 부분이 뭔 의미냐면요. 그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부분을 그래. 악셀레이터 밟았어요. 악셀레이터 밟고 떼는 부분 있죠. 악셀레이터 밟고 떼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대로 유지돼요. 요 그대로 유지된 요 부분을 우리는 공주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는 공주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공주는 프린세스 공주 아닙니다. 뭐냐면 주행을 하는데 대신에 악셀레이터를 안 밟고 주행하는 거리를 우리 공주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셀레이터 떼고 이제 제동을 취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제동을 취급하고 제동이
걸리기까지 속도가 유지되는 시간을 우리는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동이 걸렸어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요 거리를 우리는 실제동 거리라고 해요. 실제동 거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동 거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왼손잡이인데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동 거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내용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차의 제동거리다. 그렇다면 요랑 공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죠. 기관사가 제동을 취급한 후 예정 제동력의 75%에 도달할 때까지의 열차 주행 거리를 우리는 공주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시험 문제 풀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열차의 속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열차의 속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의 속도. 열차의 속도.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최고 운전 속도는 뭐 영업 운전 시의 최고 속도인 거 알고, 균형 속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견인력과 열차 저항이 같아지는 속도를 의미하여 더 이상 속도를 의미해서 이제 균형 속도가 커지고 열차 저항이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균형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운전하는 거리 있죠. 요것을 뭘로 나눴다? 순수 운전 시분으로 나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여행 가잖아요. 어디를 여행 가면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신호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휴게소로 인해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중에 정차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차하는 시간을 제외한 속도를 우리는 순수 운전 시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주행하였다고 가정한 속도를 우리는 순수 운전 시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행 소요 시간이라고도 하고 순수 운전 시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평균 속도는 순수 운전 시분 분의 운전거리 나누기 순수 운전 시분이 우린 평균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 속도입니다. 표정 속도는 평균 속도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도중에 정차하는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운전거리 있죠? 운전거리 나누기 순수 운전 시분이 원래는 평균 속도인데, 이 순수 운전 시분에다가 잘 보세요. 순수 운전 시분에다가 순수 운전 시분에다가 뭘 더한 거다? 도중 정차 시분을 구한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정 속도라. 그럼 표정 속도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정 속도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표정 속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정차 시분의 단축 및 정차역의 수를 줄이면 우리는 표정 속도 향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균 속도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통근 열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라든지 감속도를 높이면
그때는 이제 표종 속도 향상이 돼서 평균 속도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승차감이 나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무시 못하겠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팟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철도차랑 처음에 배웠던 동력 분산식, 전동차에서 쓰이는 동력 분산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동력 분산식이 뭐였을까요? 우리 그 동력 분산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러한 동력 분산식은 전동차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객차의 동력원인 디젤 기관이나 전동차를 장착하여 열차 견인에 필요한 동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일반 전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일반 무궁화용 동차라든지 일반 동차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동력 분산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먼저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구동축이 많기 때문에 견인력을 크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높은 가속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근열차를 동력 분산의 전동차로 편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력 분산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중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견인력은 구동축에 가해지는 중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력 집중식으로 하면 구동축의 중량을 집중시키게 되어 축중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력 분산식을 쓸 수가 있게 되죠. 왜냐? 축중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브레이크 있죠.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전차의 경우에는 제동 시에 구동모터를 발전기로서 작동시켜 그 전기 에너지를 저항기에 흡수시키는 방법 등으로 제동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 동력 분산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제 일반 객차에 일반 전동차, 이제 일반 무궁화호 이런데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동력 분산식을 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량관계, 건축관계에 관련한 이제 건축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철도선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다뤄놨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적인 내용들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동력 분산식에 관련된 특징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9강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신호 및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일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